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인물사는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삼국통일전쟁의 주역 신라의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의 일생 또한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요. 김유신에게 삼국통일전쟁은 정치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무슨 배경 속에서 삼국통일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유신은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입니다.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이었습니다. 금관가야는 신라로 병합되는데요. 이때 구형왕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은 신라의 장수가 되어 여러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싸울 때 백제의 성왕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김무력 장군이었습니다. 김무력에 대한 진흥왕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진흥왕은 한강 인근의 행정 지명을 신주로 명명하고 김무력을 신주의 총책임자로 임명했을 정도였죠. 김무력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기에 금관가야 지배층 출신의 귀족들도 신라 사회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는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김무력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현 때 한 번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김서현이 신라 왕실의 공주인 만명공주와 사랑에 빠져버렸는데요. 신라 왕실의 공주와 귀족이 서로 사랑하면 둘 다 높은 신분의 지배층인데 그냥 결혼해버리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무력 덕에 금관가야 지배층 출신의 귀족들이 신라 사회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 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신라 기존의 귀족들은 타지의 출신의 귀족들을 매우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면서 왕실과 지배층들에게 진골이란 귀족의 골품을 내렸으나 외지인 출신이라며 이들을 멀리하는 풍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금관가야 지배층 출신의 진골 귀족들은 늘상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수도 기반의 귀족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귀족들도 출신을 매우 따진다는 건데 신라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경주 기반의 토착 귀족들의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 토착 귀족들의 힘은 국왕의 왕권조차 견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가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도 토착 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무겁고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도 있죠. 심지어 진흥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진지왕은 화백회의로 폐위되기까지 했거든요. 다시 김유신 가문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따라서 김서현은 만명공주와 사랑에 빠져도 어디 감히 근본 없는 귀족이 신라 왕실의 공주와 혼인을 할 수 있냐며 왕실과 귀족층 사이에서 반대 분위기가 있었고, 결국 김서현과 만명공주는 사랑에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김서현과 만명공주는 오늘날의 충북 진천인 만노군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니 그중 장남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서현은 왜 하필 충북 진천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금관가야가 신라로 병합되면서 신라는 그 지배층들에게 잘해주고 기득권을 나름 보장해주려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지배층들이었기에 마냥 그 권력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금관가야계 출신들을 원래 금관가야가 있던 김해나 경남 지방에 두지 않고 연고가 전혀 없는 신라 입장에서는 국경지대인 충북 쪽으로 집단 이주시켜왔습니다. 금관과야는 아니지만 대가야 출신인 가야금을 만든 음악인 우륵 또한 신라로 망명 왔을 때 신라 정부에서 우륵과 그 일행을 충북 충주에 살게 했죠. 김서현이 충북 진천으로 간 건 충북 일대가 그래도 가야계 출신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사회문화들이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유신은 10대 시절 만노군에서 성장했고 10대에는 용화향도라는 지방의 작은 화랑도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대, 20대 김유신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각종 전설들만 난무할 뿐이죠. 어디 높은 산에서 신선을 만나 비기를 전수받았다든지 이런 전설들이요. 또 김유신이 젊은 시절 천관녀라는 기생과 어울렸는데 어머니 만명부인이 크게 혼내자 김유신이 천관녀와 이별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술을 진탕 먹고 말을 탔는데 이 말이 늘 가던 대로 천관녀의 집에 가자 정신 차린 김유신이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겠다며 그 자리에서 말의 머리를 칼로 베어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천관녀가 신녀였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후대에 창작된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김유신이 말머리를 베었다는 이 일화는 전해지는 전설인 만큼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명부인이 아들 김유신을 혼냈다는 이야기에서 가뜩이나 가야계 귀족들이고 두 부부가 사랑에 도주를 해서 집안 자체에 시선이 곱지 않았기에 트집 잡힐 만한 일은 작은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한답니다. 김유신이 본격적인 역사서에 등장하는 건 30대 때
신라와 고구려가 싸운 낭비성 전투 때입니다. 낭비성은 오늘의 청주 일대인데요. 이때 아버지 김서영과 김유신이 전투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김서영과 만명부인이 도주하고도 30년이나 지났으니 신라의 진평왕과 왕실에선 어느 정도 이들을 용서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들에게도 공을 세울 기회를 주었던 듯합니다. 낭비성 전투에서 김유신이 선봉에 서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며 큰 공을 세웠고 이 낭비성 전투 이후로 김유신은 신라 군부의 핵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진평왕이 사촌 동생 만명부인과 김서연 부부를 용서해주고 그 가족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건 단순히 가정적인 요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는 경주 기반의 토착 귀족들이 국왕의 왕권도 견제할 정도로 막강했고 진평왕의 선대왕이었던 진지왕은 아예 폐위되어버렸다고도 말씀드렸죠. 진평왕은 재위기간 내내 이 귀족들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었고 진평왕은 경주 기반의 토착 귀족들을 상대할 새로운 출신의 귀족들을 육성하려고 했죠. 이런 맥락 속에서 가야계 출신의 김유신 가족에게 공을 세우도록 판을 깔아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평왕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진평왕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주들밖에 없었죠. 이러면 세력이 막강한 경주 기반의 토착 진골 귀족들 중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김씨 왕실이 진평왕 때에 절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기존의 골품제에 성골이라고 부모가 모두 왕실인 왕족에게 새로운 골품을 만들어 오로지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만들곤 진평왕 사후 632년 진평왕의 딸이었던 덕만공주가 선덕여왕으로 즉위하였던 겁니다. 선덕여왕 즉위 직전 덕만공주의 왕위 후계가 거의 확실시되던 과정에서 토착 진골 귀족들 중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칠숙 석품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아버지 진평왕이 구축한 왕권을 최대한 잘 이어가 보도록 노력했으나 여전히 경주 기반의 토착 진골 귀족들의 눈살이 강하고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국경지대를 자꾸 침범하고 충북 당나라에선 여왕이라고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선덕여왕의 왕권은 갈수록 추락하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자기 정치적 측근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주 기반의 토착 진골 귀족이 아닌 귀족이면서 적당히 정치적 입지도 있는 세력, 바로 김유신이었죠. 그리고 선덕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고 그러면 토착 진골 귀족 가운데 누군가가 선덕여왕의 뒤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나중에 자신의 뒤를 이을 왕족 한 명을 더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 왕족이 바로 김춘추였죠. 김춘추도 엄마 아빠가 모두 신라 왕족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라의 골품제에 따라 성골이어야 하는데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귀족들이 폐위시킨 진지왕이었습니다. 폐위된 국왕의 손자라는 이유로 김춘추는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이 되어버렸고 이 때문에 김춘추는 태생적으로 토착 진골 귀족과 정치적으로 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토착 귀족들의 등살에 비주류들인 선덕여왕, 김유신, 김춘추가 연합하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의 연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더 확실한 동맹 사이가 될 요량으로 김유신이 김춘추더러 같이 운동이나 하자고 집으로 불렀고 공놀이를 하던 중 김춘추가 공에 맞아 옷이 찢어진 겁니다. 김유신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 옷 수선을 맡기겠다는 게 아닙니까? 바늘직건으로 만나게 된 김춘추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눈이 맞아버렸고 끝내 문희가 김춘추의 아이를 임신해버린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속도 위반을 하냐며 김유신은 문희를 화형에 처해 죽이려고 하는데 불을 지핀 연기가 솟아오르자 하필 그 옆을 지나치던 선덕여왕이 연기를 따라 김유신의 집에 왔고 사정을 들은 선덕여왕은 남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며 선덕여왕이 직접 주선을 하는 상황에서 김춘추와 문희가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하필 김춘추가 운동하다가 옷이 찢어졌고 하필 그 시점에 선덕여왕이 그 옆을 지나치고 있었어요. 전부 김유신의 자작극이고 큰 그림이었죠. 물론 이건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실린 전설이랍니다. 그리고 훗날 김춘추의 아이들 나이를 계산해보면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결혼한 건 선덕여왕이 아니라 진평왕 때 시점이었다는 게 통설입니다. 따라서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을 주선한 선덕여왕은 아직 여왕이 되기 전에 덕만공주였을 때의 일이라고 봐야겠죠. 여하튼 이렇게 선덕여왕, 김유신, 김춘추의 연합이 만들어져서 토착 진골 귀족들과 맞붙게 됩니다. 김춘추만 없으면 토착 진골 귀족들 중 대표가 선덕여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상황에서 642년 엄청난 사건이 터지니 바로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킨 일이었습니다. 신라의 대야성은 오늘날의 경남 합천으로 신라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고 이곳을 상실한 건 대단히 큰일이었는데 문제는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고 성 안에는 김춘추의 딸 고타소도 있었습니다.
이 뜻은 대하성이 김춘추의 세력지 중 하나라는 건데, 이 대하성을 백제에게 빼앗기면서 이 국가 위기의 화살이 전부 김춘추에게로 향한 겁니다. 가뜩이나 토착 진골 귀족들은 김춘추를 벼르는 상황. 김춘추와 김유신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김유신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